엘라베마주 교도소에서 세계 최초로 질소가스 사용이 집행되면서 비인도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총기 난사와 관련해 부모의 책임을 물으려는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퀸즈 지역의 불법 성매매 업소 7곳이 적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미국 성인 자녀 10명 중 6명이 부모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엘라베마주 교도소에서 세계 최초로 질소가스 사용이 집행돼 비인도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1,000를 받고 여성을 살해한 살인범이 최초의 순수 질소가스 주입 방식으로 진행된 사형 집행 대상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은 보편적으로 독극물 주사 주입 방식이었지만 처음으로 질소가스 호흡을 통해 산소 결핍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식의 처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형수 케네스 유진 스미스의 처형에는 22분이 소요됐는데 최소 2분 동안 그는 몸부림치고 자신을 얽맨 장치를 잡아당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at one Smith was holding his breath as long as he could, and then there's also information out there. He struggled against his restraints a little bit, but there's some involuntary movement and some agonal breathing. So that was all expected, and it's in the side effects that we've seen or researched on nitrogen hypoxia. 피해자 엘리자베스 세넷의 아들 마이크 세넷은 스미스가 30여 년 전 나쁜 결정을 내렸고 오늘 그 빚을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It's kind of a bittersweet day. We're not going to be jumping around, hooping and hollering, hooray and all that. That's not us. But we're glad this day is over. 스미스는 1988년 많은 채무를 하는 상태에서 아내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목사 찰스 세넷 시니어로부터 $1,000를 받고 엘리자베스 세넷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미스의 변호인들은 엘라베마주가 스미스를 잔인하고 비정상적 사형집행 방법의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유럽인권사무소도 오늘 질소가스를 사용한 세계 최초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총기 난사와 관련해 부모의 책임을 물으려는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미시간주 옥스포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졌습니다. 학생 4명이 숨지고 학생과 교사 6명이 다친 이 사건의 범인은 당시 15살이었던 이선 크럼블러였습니다. I texted my husband, I love you, active shooter. And then I started feeling blood dripping down my arm. 이선은 지난해 11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의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기소했고 어머니 제니퍼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미성년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부모가 재판을 받는 건 처음입니다. 검찰은 사건이 일어나기 나흘 전 부모가 아들과 함께 총을 샀고 아들과 사격장에서 연습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등 자녀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Despite her knowledge of his growing social isolation, despite the fact that it is illegal for a 15-year-old to walk into a gun store and walk out with a handgun by himself.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부모를 기소한 건 근본적인 문제는 피한 채 희생양을 찾으려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She did not have it on her radar in any way that there was any mental disturbance, that her son would ever take a gun into a school. 지난해 1월 6살 아이가 총을 쏴 교사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선 최근 엄마에게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뉴욕 퀸즈 지역에 불법 성매매 업소 7곳이 적발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경은 퀸즈 잭슨 하이츠와 이스트 엘름허스트, 코로나 지역 등에서 마사지 업소 간판을 걸고 영업하던 7개 불법 성매매 업소를 급습해 불법 매춘 영업 행위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 영업점을 대상으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불법 행위로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퀸즈 자메이카 서핀 블러버드 인근 영업점을 대상으로 매춘 혐의 등을 조사하고 나섰으며 뉴욕시경은 추후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뉴욕시 의회 프란시스코 모야 의원은 불법 매춘 업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11월 매춘 단속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뉴욕시가 관련 기관에 마사지 팔러로 위장한 매춘 업소를 무작위로 검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과 해당 업소의 위생 상태와 직원 허가증 검사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모야 의원은 학교 입구에서 불과 50피트 떨어진 곳에서도 매춘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저녁 시간에 남성들을 대상으로 호객 행위를 하는 이들의 영업 행태를 아이들의 교육과 정서를 위해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매춘과 성매매 업소 운영이 불법입니다. 지난 2021년 뉴욕주 의회에 성매매 업소 운영은 불법으로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상정됐지만 주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오늘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의 배상금을 원고 이 진 캐럴에게 내도록 판결했습니다. 8,330만 달러 중 1,830만 달러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입니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달 중순에 시작된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캐럴은 1996년 뉴욕의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하면서 캐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소한 이후 캐럴에 대한 비난을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을 아주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규정한 후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럴은 첫 번째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발언까지 포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배심원단은 이 같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이 판결 내용을 발표하기 전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는 재판 결과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이번 재판에 대해 나와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하면서 헌법상 권리가 박탈당했다. 이건 미국이 아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비행 중이던 여객기에 구멍이 뚫렸던 아찔한 사고와 관련해 항공사들이 제작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막대한 경영 손실을 예고하며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악시오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알래스카 항공은 지난 5일 보잉기 사고 여파에 따른 손실이 1억 5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22일 실적 발표에서 이번 보잉기 사고로 올해 1분기 손실이 주당 35에서 85센트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한 손실을 웃도는 것으로 알래스카 항공은 보잉 737 맥스9 문제로 화가 나고 좌절과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것은 알래스카 항공과 우리 고객, 우리 직원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며 보잉의 품질 관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보잉 맥스 10개 기종의 향후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항공사들이 보잉을 공개 비판하는 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는 공격적 홍보 전략의 일환이라고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전국 세입자 렌트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버드대 주택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 유틸리티 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 수는 전체 렌트 세입자 중 절반가량인 2,240만 가구로 2019년에 2,040만 가구보다 200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이 중 렌트, 유틸리티 비용의 소득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며 극심한 렌트 부담을 겪고 있는 가구 역시 2019년보다 150만 가구 늘어난 1,210만 가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렌트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꼽았습니다. 렌트 부담은 모든 소득 계층에서 지난 20년 동안 증가했지만 특히 중산층 세입자의 부담이 팬데믹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2년 기준 연소득이 3만에서 44,999달러인 가구의 67%는 렌트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2.6%포인트, 2001년보다 15.1%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소득이 4만 5천에서 7만 4,999달러인 가구의 경우 그 비율이 2019년 35.6%에서 2022년 41%로 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상인 고소득 세입자 가구의 렌트 부담도 팬데믹 이후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렌트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연소득이 3만 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으로 2022년에는 해당 그룹의 83%가 렌트 부담을 겪고 있었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 57%, 히스패닉 54%로 절반 이상이 렌트 부담을 느끼는 반면 백인 45%와 아시안 44%로 렌트 부담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 성인 자녀 10명 중 6명이 부모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퓨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조사 결과 지난해 미국 부모의 59%가 35살 이하의 젊은 성인 자녀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모의 재정 지원을 받는 젊은 성인 자녀들은 이 돈을 주고 통신비나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 비용 등 일상적인 가계 지출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 중 17%는 주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인 18에서 35살 성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재정적 독립을 이뤘다는 대답이 많았지만 그래도 30에서 34살 자녀 가운데 여전히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비율도 늘었습니다. 25살 이하 성인 자녀 가운데 57%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1993년 53%보다 오히려 4%포인트 올라간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젊은 세대일수록 결혼, 취업과 같이 성인이 돼 맞이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면서 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부유한 상태라 그만큼 부모가 자녀를 지원할 능력과 이유가 많아진 것 또한 부모의 재정적 지원 기간이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은 이전 세대에서는 20대 초반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이 당연했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이는 첫 주택 구입이나 독립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데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 방지 조치를 취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 혐의에 대한 결정을 앞둔 국제사법재판소.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은 휴전을 촉구하며 초조하게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재판소는 결국 하마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집단 학살 방지 조치를 취하라고 이스라엘 측에 명령했습니다. The state of Israel shall take all measures within its power
to prevent and punish the direct and public incitement to commit genocide in relation to members of the Palestinian group in the Gaza Strip. 재판소 측은 집단학살 혐의의 증거를 보전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는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제소한 지 4주 만에 임시 조치가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은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אנחנו נלחמים מלחמה צודקת, ואנחנו נמשיך בה עד לניצחון המוחלט. עד שננצח את החמאס, נחזיר את כל חטופינו, ונבטיח שעזה לא תהווה יותר איום על מדינת ישראל. 이번 명령은 이스라엘이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반면 하마스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이스라엘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당초 남아공이 요구했던 가자 지구 내 즉각적인 군사작전 중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자 지구 전쟁이 홍해 물류 위기로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이번 명령으로 이스라엘은 거센 휴전 촉구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난민구호기구는 지난해 10월 하마스 기습에 난민구호기구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이스라엘 측의 의혹 제기에 당사자들과 계약을 해제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예,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올해, 지난해 이제 휴회를 마치고 연방의회가 2024년 새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올해 이제 봐야 될 여러 정책 제안들 좀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신지요? 역시 올해 선거잖아요. 선거니까 모든 힘을 한인들도 대통령 선거에 관심 많이 갖고 참여를 하자라는 캠페인이 좀 주 기능입니다, 올해는. 네. 늘 대통령 선거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 때기 때문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이슈, 현안을 정리를 해가지고 해당 의원들한테 열심히 전달을 하는 거. 예,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이게 회기가 2023년, 2024년이 한 회기입니다. 그래서 올 2월 2024년 시작됐지만은 118회기의 후반부입니다. 그렇죠. 예. 예, 유권자연대가 한 회기에 책자를 하나씩 만듭니다. 팔리시 네. 프라이오리티라고 해가지고 예, 한인사의 현안에 대한 자료집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주는데 그래서 이거를 후반부에 다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가지고서 내가지고 이미 한 200여 명 의원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책 제안서를 저도 살펴봤습니다만 가장 맨 앞에 있는 아젠다가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더라고요. 사실 이제 연방 하원까지 통과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실현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올해는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이 한 4만 명이 무국적자인데 한 절반 이상이 한국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역사적인 이 거의 책임에 가깝고 의무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민 문제가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난민이요. 그래서 시민권 관련한 얘기만 나오면은 모든 의원들이 그냥 기겁을 합니다. 공화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민주당도 떨떠름합니다, 지금요. 이번 회기 때는 아직 상정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예. 준비가 된다면 이게요, 2014년서부터 추진되어 오기 때문에 어떤 법안도 어느 정도 되면은 성과가 나야만 되는가 보다 했는데 늘 올렸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그냥 그런 관성에 빠지기 쉬울 것 같으니까 이 법안을 처음서부터 대표 발의한 분이 좀 준비가 되면 우리가 상정을 시켜서 와,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의견을 내셔가지고서 네. 후반기 접어들면서 저는 한 3월쯤에 상정을 그 발의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기에 동의해주는 코스폰서 의원들을 미리 많이 찾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유권자연대 정책 제안 중에는 여러 이민 정책에 대한 제안도 있고 또 소상공인,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을 위한 정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한인 커뮤니티, 아시안 이민자 그룹 중에 한인 커뮤니티의 현실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로우메이커들, 의원들한테 알리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LA, 뉴욕, 아틀란타, 휴스턴, 달라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여기 한인 밀집 지역 보면은 한인들이 가면 상권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자영업자들, 스몰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스몰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어떠한 룰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아니면 세금 문제라든지 스몰 비즈니스를 양성하는 이런 스몰 저리의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받는 게 어떻고 어려운 점이 뭐고를 계속 이런 그 케이스들을 취합해 가지고서 이런 그 우리 짜에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네. 상임위원회 스몰 비즈니스 관련된 의원들한테 그 찾아다니면서 이거를 배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요런 부분들을 소자영업자들을 위해 가지고 입법할 만한 게 된다 하면은 입법을 하게 되고 이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때 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게 이제 아시안 증오 혐오 범죄가 이제 굉장히 미 전역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치권 또 이제 선거에서도 지금 선거에서도 인종과 관련한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안들을 테러 당하고 굉장했었잖아요. 네. 2020년, 21년, 22년 이 그렇죠. 3년 동안 예. 진짜 열심히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게 발생하느냐, 어느 도시에서 어느 정도 많이 발생했냐, 이런 것들을 책자를 만들어서 의회에 전달을 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상원 법사위원장이 아이오와의 첫 그레슬리였는데 네. 제일 고령의 의원입니다. KAGC, 코리안 그룹인 KAGC가 아시안 혐오 범죄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한 책자 이런 거야. 이거를 기반으로 결의안을 만들고 입법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청문회에서 소개할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람을 느끼고 바로 그렇구나. 전문성이구나. 그래서 어떠한 이런 그 테러나 인종 혐오 범죄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그 제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그러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